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오늘까지 연휴가 계속되기 때문에 잘 쉬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마가 이제 꺾이면서 더위가 찾아온다 이런 얘기고 오늘 낮도 굉장히 덥다고 그래요. 네. 날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날씨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속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무더위 한가운데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22도에서 26도,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7도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까지 한낮 기온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 또 제주도에는 낮 기온이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고요. 습도는 더 높아서 체감 온도를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8월 17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한 주간의 이슈, 주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부터 알아보고요. 가족 간에 생기는 법률 분쟁, 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림 씨, 오늘 쉬는 날인데, 그죠? 그래도 같이 해주세요. 아, 그러네. 쉬는 날이네요. 저는 돈 벌러 왔습니다. 아, 주말에 애들하고 꽃바람 좀 쐬러 나갈까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냥 집콕했어요. 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황규락 기자도 오늘 저 회사는 쉬는 거잖아요. 아, 네. 회사는 쉬는데 일단 저도 나왔습니다. 저는 주말에 그 장마가 하니까는 모기가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맞아요. 얘네들이 불을 켜면은 없는데 끄기만 하면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그렇죠. 잠을 설쳤습니다. 그럼 잠 못 자는데. 네. 오수진 변호사 어떠셨어요? 네, 저는 주말에 정리정돈을 했는데요. 네. 아이들하고 같이 했는데 노래까지 부르면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주 뿌듯했습니다. 애들이요? 그렇네. 다 컸네요. 아이들하고 같이 정리 노래가 있어요. 네, 요즘 참 교육을 있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인철 변호사는 어떠셨어요? 요즘 변호사들 고객들하고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SNS, 너튜브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친구 추천했거든요. 빨리 수락 좀 해주세요. 저는 했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다들 고생이시죠? 코로나19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50여일간 장마에 시달렸고, 장마가 좀 주춤합니다 했더니 이제 더워진다 그러는데, 더위도 더위지만 코로나19가 확장세다. 확진자가 또 많이 나온다 이래서 더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8일 367명 이후에 161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전날 신규 확진자 수 166명보다요, 113명이나 많은 수입니다. 이 신규 확진자 200명대는요, 이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은 지난 이날 2월 29일 이후 여전히 확산세가 거세던 3월 초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규모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는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경기 용인시의 우리제일교회 등 이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감염 전파가 급속도로 번졌고요. 직장과 커피점 또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해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규 확진자 279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요, 해외 유입 12명을 제외하면 다 지역 발생 확진자인데요. 이 확진자 수 역시 3월 8일 366명 이후에 가장 많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어제부터 좀 격상이 됐죠.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요,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부산시도 오늘 정오부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고요. 네. 우선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시설 범위를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클럽 등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또 뷔페 식당 등 총 12개 시설 및 업종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를 해서요.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했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학생들이 즐겨 찾는 이 PC방도 이 고위험 시설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9일 오후 6시부터는요. 모든 PC방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출입자 명부 관리도 꼼꼼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명 모이는 그 모임도 자제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정부는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향후 2주간입니다. 이제 실내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인원이 대면으로 만나는 모든 사적 또는 공적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중대부는요, 결혼식이나 동창회 또는 이 동호회 등을 거론하면서요, 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요, 이 연기를 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여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 스포츠 경기 있잖아요. 서울 경기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행사도 그럼 다시 무관중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한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세로 다시 접어들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요,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 개인 방역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고. 네. 근데 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정부에서 고발하기로 했죠? 네, 이제 정부가 서울시가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이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를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는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을 하고 또 조사 대상 명단을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에 이 방문자 명단을 제출하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앞서 방역당국은요, 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일부터 13일간의 이 방문자 명단을 제출을 받아서요, 이제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를 하고 또 이들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이행명령을 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요, 이 교회 측은 전 목사를 방문자 명단에서 제외한 채 당국에 제출을 했는데요. 또 전 목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회 내 코로나19 발생이 외부의 바이러스 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렇게 퍼지면서 우리 아이들 어떡합니까? 맞아. 우리 아이들 또 2학기 학교 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걱정이에요. 뭐 등교 3분의 1로 줄이네, 3분의 2 얘기 나오고 이제는 또 좀 갈 수 있나 했더니 또 일주일에 2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이고 참 이것도 큰일이고 학부모들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에? 교도소 출소 후에 네. 생활비를 달라면서 어머니를 폭행해요? 아유. 실형이 선고됐네. 이건 무슨 일이에요? 네, 이제 교도소 출소 후에 노모를 찾아가서 생활비를 내놓으라면서 폭행한 혐의, 그리고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까지 마구 때려서 다치게 한 이 50대 남성 A씨가요. 네, 어제인 16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면 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새 삶을 살아야지. 친모 찾아와서 왜 폭행을 하고, 아유, 정말. 아, 근데 그 전에 교도소는 왜 갔대요? 네, A씨는요, 2016년에는요, 이제 사규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출소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2018년에는 어머니 집에서 이제 생활비를 달라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또 같은 해에는요, 미리 A씨가 어머니 집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이 피신해서 업자, 마당에 있던 이 반려견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또 기소가 됐습니다. 아유.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안타까운 게 A씨 동생이 형의 협박에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 집안에 왼수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A씨는요, 같은 날 동생에게 아버지의 인간 도장을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너를 죽이겠다 이러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도 또 같은 협박을 했는데요. 동생은 A씨가 협박한 그 다음 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재판부는요, A씨의 범행 다음 날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그리고 이 범행의 경위와 행태에 비춰서 죄가 매우 무겁지만은 일단 A씨가 범행을 인정을 하고 건강 상태가 뭐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을 해서 형을 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간의 폐륜 범죄가 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난주에 핫한 뉴스가 있었죠. 네. 뭐냐면 그 운전을 해서 가다가
그 만삭의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일부러 그랬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네. 6개월 동안 법정 공방이 있었고 금고형을 받으면서 그렇다면 이 보험금 이미 100억이 넘는 액수라고 그러는데 네, 네. 이거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고 이 뉴스가 지난 한 주를 또 장식했었는데 그렇죠. 요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 보험 사기냐 아니냐 이게 이런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요, 지난 2014년 8월이었습니다. 이제 남편 A 씨는요, 경부고속도로를 가다가 자신의 승합차로 이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게 됩니다. 근데 동승했던 캄보디아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 사고 당시에 24살, 아내가 24살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 앞으로 11개 보험사에서 총 25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려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없잖아요. 보험을 그렇죠. 25개를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한 달에 한 400, 뭐 4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들어간다. 네, 보험금으로도 지출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의심을 받아서 또 수사를 받게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남편 A 씨와 유족을 만난 보험 설계사가요, 이들이 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말을 해서 이후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조사에서 남편은요, 졸음운전을 하다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A 씨는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요,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대법원은요, 다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되고요. 2세를 임신한 아내를 살해할 명백한 동기가 입증이 되지 않았고 또 고의 사고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이런 게 이유였습니다. 이게 분명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그럼 좀 신속하게 이렇게 좀 조사 들어갔으면 좀 이렇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결국은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실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이제 보험 사기 의도와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할 기회가 안타깝게도 사라진 것도 있고요. 이 남편 A 씨는 아내 사망 몇 시간 안에 이제 화장장을 예약할 정도로 정말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경찰은 이 부검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이 11개 보험사에서 25개나 되는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기에 중복 가입 사실을 뒤늦게 확인을 했고요. 중복. 네, 그리고 6년의 공방 끝에 지난 8월 10일입니다. 남편 A 씨는 살인죄가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사죄로 금고 2년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이제 살인을 전제로 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남편은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따라서 이자를 합한 무려 10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이 남편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법원은 왜 그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재판부는요, 이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중에 54억이 일시로 나오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서 받게 된다, 이런 걸 참작을 했고요. 또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이 돼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살인에 대한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았던 이 검찰은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고장을 제출을 했고요.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어떤 보험을 얼마나 가입했길래 100억 원이란 그런 액수가 나와요? 엄청나잖아요. 이 남편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25건의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다 아내를 피보험자로, 그러니까 결국 아내가 사망해야지만 이제 받는 건데 수익자를 자신과 상속인으로 지정을 했고요. 또 이제 특이한 게 아내가 사망하기 2달 전에 가입을 했는데 무려 이 금액이 30억 9천만 원짜리 네. 고액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은 보험이라는 게 가입 전에 무슨 심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 인수심사라고 하죠.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혼인 유무, 그리고 나이, 소득, 그리고 가족 관계가 어떤지 이렇게 꼼꼼하게 다른 사항들을 살펴서 앞으로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잘 납입할 수 있는지, 혹시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진 않을지 이런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심사를 거친 끝에 이제 이 보험 계약을 성립하게 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회사에서도 이 A 씨 부부에 대해서 보험 심사를 거쳤는데 허점이 있었습니다. 허점이요? 네. 어떤 허점? 이때가 2014년도인데요. 네. 이때 당시만 해도 보험 사기를 탐지하는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망보험을 단기간 내에 가입했다거나 네. 예, 아니면 또 이제
이제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그런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소득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탐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게 문제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계기로 2016년 이후부터는 신용정보원에 직접 조회를 해서 어떤 보험들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됐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변사자 보고가 올라오면 이 사람이 혹시 보험에 다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예. 네, 근데 남편이 살인죄 대신에 받은 게 치사죄잖아요. 치사죄가 정확히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남편이 고의적으로 아내를 살인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그냥 부주의 때문에 아내가 사망하다는 건데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인데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가면은 이제 네. 여러 가지 과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전방주시 의무라든지 그런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는 이제 과실범이 되는데 이 징역형도 아니고 금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2년의 금고형을 받았는데 금고형은 교도소 가서 노역을 하지도 않는 그런 형입니다. 가만있어. 이게 지금 대법원으로 다시 갔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이제 끝난 거는 아니지만 네. 이게 이렇게 판결이 나면 그 보험금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송 중인가요? 어떻게 돼요? 네,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고법으로 갔는데 네. 검찰이 이제 재상고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 남았는데 네. 아마 제 예상에는 그대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무죄 판결로 이제 돌려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검찰이 보강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네. 무죄가 확정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무죄가 확정이 됐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형사랑 민사랑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형사랑 민사랑 좀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판례가 좀 있나요? 있었어요. 2012년에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A라는 여성이 자신의 의자매를 이제 자살을 방조해서 이제 보험금을 탔다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네.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했거든요. 네. 그래서 민사법원에서는 이 보험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이 형사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보험을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목적이 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이번 사건은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네. 보험 사기에 대한 사건들 여러 건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예, 일단은 크게 유형을 보면요. 네.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만삭 아내 사건도 만약에 네네. 이게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면 실제로는 고의로 사고를 내놓고 네. 이게 이제 사고인 것처럼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이런 유형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자해를 한다거나 자기 물건을 자기가 망가뜨리고선 또는 방화를 저지르고선 그러고 나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를 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경우인데 병원비를 과장한다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뭐 실제로 피해가 요만큼 발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이제 본인이 일으켜가지고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최악입니다. 이미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숨기고서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심사를 받았으면 이 사람은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싹 숨겨놓고 나중에 차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피해 과장 및 과다 청구 이런 거는 왜 그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면 뒷목 들고 그냥 그렇지. 병원에 털어 누워가지고. 그렇죠. 네? 이거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험 사기가 저도 경찰이나 검찰 입회 조사를 할 때가 많은데 이 범죄는 다른 범죄랑 다르게 내가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고 그리고 정말 다치기도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금을 받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인이 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권유를 좀 많이 받으세요. 이 사람은 실제 사실관계를 모르는데 뭐 여기서 넘어졌다고 진술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부탁을 이상하게 받는 거예요. 네. 근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지만 네. 제3자에게 그 보험금을 본인이 가담을 해서 이제 받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돼요. 처벌 수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일 수도 있지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지급돼야 될 그렇죠. 그런 보험금이 유실되는 그런 아주 큰 범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오늘 준비한 가족끼리 왜 이래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매주 기가 막힌 그렇죠.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 있었던 있는 일이에요. 거죠. 예. 분노주의입니다. 네. 배반의 가족들. 아 배반해가지고. 예, 가족들이 왜 이래. 첫 번째, 이런 남편 두고 바람 피웠어, 아내가. 어떤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웠을까요? 착한 남편. 이거 뭐 순진한 남편 뭐 이런 거 같아요. 바보 착한 같은 남편. 그렇죠? 착한 남편. 예. 맞는지 한번 볼게요. 정말. 최악이죠. 예. 더 안타깝네. 이게 너무 나쁜데. 자, 어떤 사연인지 시어머니 역할은 제가 하고요. 며느리 역할은 예인 MC가. 네. 뭐 어떤 역할이에요? 너무 나쁜 걸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할 거예요. 아우, 정말. 잘하잖아요. 네. 아, 요즘 그런 거 부쩍 잘하더라고. 아카데미 학원다닌데. 사연 속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제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건강했던 아들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고 그 후 1년 만에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버렸죠. 아들의 병간호는 오롯이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와 얘기라도 나누려고 사돈댁을 찾아갔는데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얘야, 너 옆에 있는 그 남자 누구냐? 예인이 너한테 오빠 있었냐? 어머니 말 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사실 이 사람 제가 요즘 만나는 남자친구예요. 뭐라고? 뭐라고 그랬냐 너? 남자친구? 남자친구. 뭘 잘못 먹었냐 너? 남편도 있는 애가 무슨 남자친구? 네 남편은 저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너 그새 다른 사람이랑 살림 차린 거냐? 어머니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누워만 있는 그 사람 제가 간호하는 거 지긋지긋해. 저 지쳤어요 진짜. 죽을 때까지 누워있는 아픈 남편만 보면서 평생 살으라는 거잖아요. 안 돼. 저 이제 새로운 인연 찾아 나서야 돼요. 진짜 얘가 너 뭐 잘못 먹었냐? 그럼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하고 만나든지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 돌보지도 않으면서 이혼도 안 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게 그게 지정신이냐? 예? 안 되겠다.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응? 이혼이요? 그래. 어머니 무슨 권리로 저한테 이혼을 하라 마라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저 아픈 그이 위해서 금치산 선고 청구했어요. 남편 대신에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저라고요, 어머니. 저. 며느리는 저 몰래 식물인간이 된 아들 대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금지산 선고를 청구했더라고요. 아들과 이혼도 안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제 아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저는 식물인간 아들 대신 며느리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대요. 너무 안타깝네요. 나쁘다. 예. 이게 병이 길다. 글쎄요. 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지난 2010년 있었던 판결인데요. 네. 이 사건의 남편은요, 지난 2006년입니다. 트럭을 점검하다가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트럭에 깔려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는데요. 1년 전에 결혼한 부인은요, 남편을 간호하다가 시어머니와 다툰 뒤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이후에 부인은 다른 가족들과 상의 없이 남편에 대해서 금치산 선고 청구를 하면서 남편의 모든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드러났고 그 이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OX 한번 해볼게요. 네. 식물인간 남편을 두고 바람을 핀 아내예요. 네네. 이 아내를 시어머니가 남편 대신해서, 그러니까 아들 대신해서 이혼 청구할 수 있다. 있으면 O, 아니다. 그 이혼 청구 시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서로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X. 저도 그러니까. X. 시어머니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대리 출석하거나 그쵸. 뭐 대리 이렇게 해주는 거는 그렇다고 아내는 가능한데 남편이 할 수는 없잖아. 맞아, 식물인간 식물인간인데. 상태인데요. 네. 그럼 뭔가?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것 같아요. 정답은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답은 O입니다. 할 수 있구나. 그래. 네. 이게 사실 이 장 MC님의 지적이 사실 맞아요. 일리가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대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이혼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당사자를 좀 불러오세요. 그럼 당사자가 막상 불러오면 이혼 안 한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드시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식물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데 근데 명백하게 지금 이혼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본인이 이런 상태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대신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게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사건에서 후견인이 아내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내가 또 자기를 상대로 이혼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특별 대리인이 돼서 아들 대신해서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청구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네,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서 며느리에게 이혼 청구를 한 이 소송에서는요, 시어머니가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네, 법원은요,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와 같이 이제 의사무능력장인 이 금치산자 같은 경우에는요, 후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는 남편을 내버려 둔 채 또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요, 이게 바로 이제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혼인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뭐 물론 병간호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부부 사이 아픈 남편 두고 바람 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요. 근데 비슷한 사건이었는데 반대 결론이 나왔던 그런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2010년에 선고된 사건인데요.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제 아내랑 남편이랑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병환으로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남편을 극진하게 이제 간병도 하고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도 대신 운영하고 아이도 잘 키워주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숙박한 거를 이제 시댁 어른들한테 이제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시가 식구들이 이제 그 괘씸하다고 해서 이 아내한테 이제 이혼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혼이 기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남편이 과연 깨어났으면 아내한테 이혼 청구를 했을까?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간병도 했고 아이도 잘 키웠고 회사도 잘 운영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추정적 의사가 이혼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아내 편을 들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식물인간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까? 네, 2009년에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아내가 이제 쓰러지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금슬이 좋은 부부였는데 이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냥 안타깝게도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깨어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무려 7년 동안이나 정말 극진하게 이제 간병을 당한 겁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어느 날 장인 장모가 사위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네 이제 그만 새 출발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그만 이제 떠나도 좋으니까 이혼하게 이렇게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고요. 그때 이제 법원에 나와서 이제 장인 장모가 이제 동의를 했던 거예요. 이제 사위 새 출발하게 이혼해달라. 그래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해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우, 이건 좀 마음 아픈 사연이긴 하네요. 근데 앞서 사건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금치산 선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솔직히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거든요. 예, 이제는 이 제도가 폐지가 되고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금치산자, 뭐 한정치산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저도 느껴지는데요. 일전에 그 노령이라든지 질병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이제 굉장히 떨어지고 또는 그 능력 자체가 결여된 경우에 이제 법원에 금치산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아예 행위 무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모든 그런 전적인 재산 관리부터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전권을 다 후견인에게 주기 때문에 악용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견인에 대한 관리 감독도 잘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 후견인은 배우자 또는 삼촌 이내의 그 직계 혈족 또는 반계 혈족증에서 연장자 순서대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점이 개선된 성년 후견제 확실히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금치산 제도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일단은 그 후견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그 선고를 받아야 되는 그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후견인에 대한 감독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서 후견인이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는 이게 또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가 되는 점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후견인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성년 후견인을 신청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재산이 많은 분이 이제 자꾸 재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여기저기 흥청망청 쓰니까 그걸 방지하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이 재산 갖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큰 아들이 다 재산을 낭비할 것 같다, 다 빼돌릴 것 같다 할 경우에는 다른 이제 형제 자녀들이 성년 후견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 성년 후견을 신청하면 성년 후견이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을 만한 제3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재산 관리라든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모실 거냐, 어느 병원에 입원할 거냐 다툼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성년 후견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년 후견제가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지가 마비된 친동생을 돌보겠다면서 이제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친형이요. 이 동생의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샀다가 법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형은요, 동생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인출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했는데 이제 법원은요, 친형의 후견인 직무를 정지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 지분을 동생의 명의로 즉시 이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게 좋은 취지로 뭘 만들어도요.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파고들어서 악용하면 야, 이것도 못 막아요. 맞아요. 그렇죠. 끝이 없죠. 그래서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자, 다음 사연 가죠. 자, 가족끼리 왜 이래? 네. 분노주의, 배반의 가족도. 두 번째는 해외 출장 간다더니 남편이 어디 갔어? 바람 피러 간 거지. 그렇겠지?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디 아니. 갔을까? 뭐 이사 간 남편 이런 건가? 황당한 게 많으니까. 좀 황당해요, 근데. 그래요? 한번 그럼 열어보세요. 볼게요. 여행 간 거야, 여행. 해외 출장 그런 거 같죠, 그쵸? 네. 간다더니 바람 피러 간 것 같고 막 그렇죠. 예. 취소? 구치소를 갔어? 그래요? 구치소 그 전에 갔어요? 뭔가 잘못을 했어.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내 역할 하고요. 네. 남편 구치소 간 남편 우리 이재영 님이 해줘요. 뭐, 이 어떤 캐릭터예요? 아니, 그거? 좀 뻔뻔해? 아니 뻔뻔하게 좀 멍청해.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데다가 전세 아파트까지 가지고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그의 능력에 반한 저는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 후에 저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해외 출장 간다고 하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남편을 만난 곳은 정말 어이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보, 해외 출장 간다더니 구치소가 미국이야? 당신 보험 사기 쳤다며? 아이, 뭘 이렇게 또 흥분을 하고 그래. 흥분하지 그럼 흥분 안 하겠어 그러면? 아, 여기 뭐 들어왔어? 당신이 찾아올까봐 내가 출장 갔다고 그랬잖아.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내가 알아서 갈 거예요. 아, 충청도요? 해외 출장 갔다면서 여권 다 안 가져가고 출국 기록은 없고 너무 걱정돼서 납치라도 당한 줄 알고 행방불명 신고했더니 세상에 구치소에 있더라. 내 참 기가 막혀서 당신 능력자라며, 슈퍼맨이라며. 근데 보험 사기를 쳐? 흥분을 누르라니까. 내가 다 당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여. 걱정 마. 금방 나가서 내가 삐까뻔쩍가 차 한 대 뽑아줄게요. 아유, 인간아 걱정 왜 마라. 사냐, 인간아 왜 살아? 그런 말이 나오냐? 당신 명문대 나온 것도 대기업 다닌 것도 죄다 거짓말이고, 에? 나랑 결혼 왜 한 거냐? 내가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나랑 결혼한 거냐? 아이고, 흥분을 가라앉혀. 뭐 이렇게 그 험한 말을 하고 그래. 뭐? 아니, 나는 한 가지 변함없는 건 있어. 뭐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징그러! 징그러! 사랑한다니까. 징그러! 웃기고 있네. 나 사기꾼이랑은 절대 못 살아. 사랑 좋아하고 있네. 이 결혼 무효야! 학력, 직업, 재산을 몽땅 속이고 결혼한 뒤에 구치소에 수감까지 된 남편. 전 남편과의 결혼을 취소하고 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징그럽다 진짜.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못 가라앉혀. 아니, 사랑하는 일이야. 근데 사연이 굉장히 또 이것도 황당해요. 그럼요. 왜 이럴 어떤 수가 거예요? 있어요? 이 사연은요, 이 남편과 아내는 2010년 동호회를 통해서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남편은 정말 1등 신랑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또 무역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신혼집으로는 전세 아파트까지 마련했다고 해서 아내는 호감을 느끼고 결국 이제 혼인신고까지 하면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일본으로 출장을 간다 이렇게 놓고서는 종적을 감췄고요. 남편의 여권은 다음 날 집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에 남편이 해외로 떠나지 않았다는 거 생각한 아내는요. 경찰과 공항 등에 수소문을 해서 결국 남편이 출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요. 급기야 행방불명 신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내가 거의 무슨 탐정이에요. 탐정처럼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신고 이후에 남편은 어떻게 찾았대요? 이제 행방불명 신고 후 사흘 뒤에 아내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남편이 보험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남편의 형이 털어놨던 건데요. 아내는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요, 남편의 거짓말을 하나둘씩 알게 됩니다. 일단 뭐 알고 보니까요, 사립대 졸업이나 무역회사의 근무 또는 전셋집을 보유했다는 것은 모두 가짜였고요. 어떡해. 심지어 출장 간다고 했던 당일날 일찍이 보험 사기 혐의로 이제 기소됐던 남편이 그날 이제 재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법정 구속이 돼서 행방불명이 됐던 거고요. 네. 결국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내게 됐습니다. 자, 이거 OX 한번 가죠. 네. 학력, 뭐 직업, 네. 재산 다 속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구치소로 갔어요. 자, 그러면 네. 이 혼인 자체를 취소하고 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O, 아니면 X입니다. 되죠. 예. 하나, 둘, 셋 들어주면 돼요. 되죠. 이건 이거. 돼. 서대는. 네, 이거 저도 돼요. 사기죄야. 왜냐면 이건 명백히 사기잖아. 사기야, 맞아요. 사기야 이거. 진짜가 없어요. 사기야. 진짜가. 옷 드세요, 빨리. 변호사님들. 아, 그럼요. 그렇지. 예. 사기는 다 무효거든. 맞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 아내가 혼인을 취소하고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이게 다 속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특히나 이 아내가 이 남편하고 결혼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학력하고 직업, 이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학력이나 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네.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이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거가 좀 필요해요. 그런 학력을 위조했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학력을 속이고 직업을 속이고 했던 부분들, 이런 점들을 잘 입증을 하게 되면 혼인을 취소하고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학력이나 직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혼인을 취소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학력이나 직업이 반드시 중요하다기보다 그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몇 번의 만남을 갖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결혼정보회사들 이런 곳을 통해서 만약에 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배경들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사기라는 건 원래는 네. 그 사람을 속여서 그걸로 돈을 편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지는 못해서 그렇지만 사기 결혼이라고 할 만큼 금전을 편취하는 그런 범죄 수준에 가까운 결혼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완전한 신용불량자인데 사랑한다고 속여가지고 결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내 명의로 여기저기 다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 실제 자기는 결혼을 한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자고 속여가지고 그런 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꼭 이에 달하는 정도 수준만이 아니라도 그 사기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그 결혼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사기범. 예? 그렇죠. 이거 중재예요, 중재. 예, 그 사람 그렇죠.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네, 맞아. 이 실제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어요? 네, 일단 법원은요, 이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한다 하면서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재판부는요, 남편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결혼 비용 등 재산상의 손해배상 6,700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업을 속여가면서 결혼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제 지난 4월에는요, 9급 세급 공무원인 남편이요, 아내에게 자기가 7급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2급이나 더. 네, 결혼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결국 승소했습니다. 국세청과 언론에 남편의 행위를 제보하면서 직장에서도 중징계를 당할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업 자체가 아니고 직급을 속인 직급. 것도 그렇죠. 이혼 사유가 됐네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네, 그렇다면 네. 이런 거짓말 이혼 사유가 된다 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네. 먼저 이것도 OX로 좀 풀어보죠. 네. 성형 사실을 숨겼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저 생각하고. 성형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아니에요. O 아니면 X예요. 하나, 둘, 셋. 오. 이거는 X. 아니 그래요? 성형했다고 어떻게 이혼이 돼? 이혼은 아닐 것 같아요. 심하게 하신 너무 심하네. 얼굴이 정답보다 너무 달라지고. 너무 다르면. 페이스 오프? 이건 좀 봐주면 안 되나? 이걸로 꼭 이혼 사유가 되면 근데 너무. 이게 페이스 네. 오프까지 가면 신분을 속일 목적으로 할 수 있어. 나도 범죄. 바꿀까? 안 돼. 번복 안 돼. 안 돼요. 그냥 가요. 이런 경우. 자, 이거 궁금한데. 뭡니까? 어떻게 네, 답은 X입니다.
X죠.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네. 이거는 뭐였지? X? X. X, 역시 X. 이 예. 방송 보고 긴장하시는 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 혼인 취소가 되려면 결혼을 할지 말지 정말 중요한 사항을 속이는 건데 성형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가요? 그거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이혼 사유가 되느냐? 이혼이라는 거는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뭐 성형 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형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이혼 사유도 되지 않는데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2세가 걱정이 된다. 2세가 저 사람 얼굴 따라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2세는 반반 유전자 묻어 받는 거고 나중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너무 될 것 즐겁게 같습니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네. 성형인데 페이스 오프 차원이야. 네. 완전 바꿔. 다른 사람, 영화에서 그리고 보던 이름도 것처럼. 바꿨어. 와. 이러면 사기죠. 완전히 신문을 바꿨으면 당연히 사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성형 자체는 사기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알아도 그냥 사세요. 네. 대머리인 거 이거 뭐야? 이건 아니. 이거는 하나, 둘, 셋. 봐주셔야죠. 그래, 자, 이거. X. 이건 에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지. 네. 이거는 그냥 바로 이건 뜯어. 귀엽다. X죠? 이것도 네.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긴장하시는 분 계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고 상담을 오시는 분도 있어요. 속았다. 여성 입장에서는 속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제 지인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는데 이 남성분이 이제 탈모가 심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연애할 때는 그 여자친구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신혼여행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가발을 이제 벗으니까 알게 돼서 남자가 이제 딱 고민을 상담하니까 아내가 따뜻하게 받아줬다고 해요. 다행이네. 그래서 다행히 잘 살았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도 역시 결혼을 결정할지 말지는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혼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우리 법조인들도 탈모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이혼하면 전 돌려보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질병을 숨긴 경우. 질병? 질병. 헷갈린다, 이거. 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질병을 맞아요. 숨겼으면 이건 아니에요. 시한부 맞아요. 이런 거. 근데 내가 감기에 자주 걸리는 걸 숨기고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비염 이런 거? 아이, 질병을 저는 이거는 세모 정도. 맞아요. 네. 세모인데 건바이 건이다. 전문 용어 나오셨네요.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질병도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근데 X 해주면 안 돼. 아픈 거 가지고 그래, 또 X. X. X가 X. 근데 이게 애매해요. 심각한 질병은 맞아요. 네, 문제가 있어요. 돼요. 미리 밝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 요거 볼까요? 오, 그래. 네. 맞아요. 예, 그 건바이 건이라는 말씀이 맞는데, 그러니까 질병 중에서도 이건 사실 숨겼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질병이 혼인을 계속할 수 있는 질병인지 아니면 도저히 이런 부부 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질병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심각한 정신병,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환각, 망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질병인 경우나 아니면 에이즈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2세를 이제 우리가 출산한다거나 아니면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질병을 숨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고요. 특히나 결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숨겨서 상대방이 이런 질병이 있는 걸 모르고 결혼한 경우에는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이 아니라 그 결혼을 취소하는 혼인 취소 사유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숨겼다고 다 이혼 사유는 혼인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가벼운 질병 있잖아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고 쉽게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혼 사유나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진실을 잘 아는 단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사랑은 진실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래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가족끼리 왜 이래? 세 번째 사연. 이런 어머니를 속여서 8억을 챙겼어, 양 아들이. 이거 착한 어머니를 속인 거지. 그 착한 어머니, 그쵸. 착한 그랬을 것 어머니인데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 네, 조금 뭐 깊이 치매 들어가보세요. 걸린 어머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가? 그럴 것 한번 볼까요? 예. 문맹. 안타까워. 아, 어머니. 이거 됐다. 문맹 어머니. 네. 예. 자, 제가 엄마 역할 제가 하고 아들 역할은 황 기자님이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못된 역할 잘해야 되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예. 어금니 깎여물고 연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40년 전 저는 집 앞에 버려진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자식처럼 금이야 오기야 금지오기업으로 정성껏 키웠죠. 유독 저를 잘 따르는 아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거에게 유산을 남겼고 다 자란 아들의 태도는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니 아빠가 남긴 재산 25억 있잖아. 그거 내 거니까는. 근데 지금 나 줘. 나 지금 사업 자금 필요하니까 그걸로 쓰게. 너 어금니 깨물었냐? 그간 사업 자금으로 가져간 돈이 얼만데 또 25억을 또 달래. 아 양심 있으면 그런 말 못 온다 너. 아 무슨 양심이 밥 먹여줘? 나도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잖아.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그냥 줘요 그냥. 치아에 안 좋다 어금니 깨물지 마라.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배은망덕한 두 유분수지 너랑 나랑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끝이요. 난 이제 너 같은 아들 없다. 전 그렇게 아들을 파양했고 아들은 25억을 상속받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이 상속받은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아이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아들은 다시 저를 찾아와 살갑게 굴더라고요. 엄마, 아유, 참, 내가 잘못했어. 어머, 징그러워라. 그래, 키워준 엄마를 버리고 떠다나리 내가 진짜 난 나쁜 놈이야. 나 맞아도 싸. 이제 평생 엄마 모시면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정말이냐? 그럼. 너 그렇게 집 나가서 고생하고 나니까 좀 인간 됐나 보다. 전부 뉘우친 거지? 그럼. 아유, 그리고 엄마 이거 이 나라에서 어르신들한테 주는 연금 계약서 여기 있잖아. 요건데 뭐요? 이게 이제 엄마 받게 하려고 내가 직접 갖고 온 거야.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도장만 찍어봐. 너 알면서 그러냐? 엄마 글씨 못 읽자니요. 그러니까 나 믿어. 이거 좋은 거야, 엄마.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엄마 챙겨야지. 이렇게 챙겨야지, 엄마. 그러니까 엄마 돈 받게 해주려니까 얼른 도장 찍으셔. 아 찍으면 돼? 어. 찍었다. 아이고. 아유. 글을 읽을 수 없는 저는 그렇게 아들이 내미는 소리에 도장을 찍었고 아들은 그렇게 또 한 번 저에게 8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빼앗아갔습니다. 40년간 키워준 은혜를 왼수로 갚은 양아들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못됐다. 아깝다. 처벌해야지. 아니 처벌해야지. 맞아요. 당연히 해야죠, 이거. 요거 어떤 사연이에요? 네, 이 사연은요, 이 40년간이나 키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양아들의 사연입니다. 이제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서 입양된 A 씨는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을 하자 유산을 둘러싸고 이 어머니와 분쟁을 벌인 끝에 25억 원을 받고 파양됐습니다. A 씨는 상속받은 돈을요, 3년에 걸쳐서 유흥비나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을 하고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아내와 함께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A 씨 부부는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양어머니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를 해서 안심을 시켰고요. 이 어머니에게서 8억 1,600만 원어치의 부동산과 금, 또 현금 등을 받아내서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못됐다. 근데 양아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머니한테 8억 원을 뺏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서류 위조해가지고 못 읽으니까 도장 도장 찍죠. 찍게. 그렇죠. 바로 양아들은 이제 문맹인 어머니가 문서를 읽을 수가 없고 또 법률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속였다고 합니다. 또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네.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가 3억 원짜리 집 또 예금액 1억 8천만 원에 상당하는 이 부동산을 넘겨받았다고 하고요. 또 어머니에게서 3억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은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 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이제 9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면서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입양해서 40년 동안 키워준 이 어머니를 사기쳤어요. 네. 그래서 8억 원을 뺏은 이 사람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벌받을 수 있으면 O 아니면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으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오. 이건 무조건 오죠. 아니, 요즘에 X예요? 왜요? 저희 그 친족상도례인가? 그래. 배웠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자꾸 그런 게 아주 있구나. 전문 용어 해야죠. 네. 상도래가 잊을만 하면 나타나네. 근데 중간에 한번 파양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파양. 그래, 맞다. 맞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미 남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양을 했으면은 이건 친족상도례가 아니야. 약간 그래, 그러네요. 왔다 갔다 날카로웠죠. 하시네. 네, 날카로웠죠. 난 그걸 오네. 건너뛰었네. 네. 4번
형입니다. 역시. 그렇구나. 역시 장현 씨가 제 SNS 친구 되더니 자, 일단 사기죄라는 거는 네.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범죄인데 문제는 이제 8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편취했잖아. 이 경우에는 이제 특경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게 네. 친족상도례인데 이번엔 적용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사실 양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식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돼서 처벌이 안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파양이 됐잖아요. 네. 파양한 이후에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파양이 되면 이제 결국은 혈족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네, 결국 1심은요, 특경법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이 법률상 사기 혐의로 양아들 부부에게 징역 4년을 선고를 했고요. 최종 판결은 두 사람이 범죄 금액 중 1억 2천만 원을 일단 돌려줬고, 그리고 양아들이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뭐 별다른 범죄 결력이 없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면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보통 입양한 자식을 파양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가능해요? 네, 일단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파양 사유는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양부모가 이제 그 양자를 만약에 유기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경우, 이런 때는 도저히 더 이상 이 양자 제도가 유지되면 안 되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자녀의 복리를 해친 경우가 일단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연이랑 비슷해요. 양부모가 오히려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그렇죠. 이 경우에도 파양이 인정될 수 있고, 이제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럴 때 재판상 파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양자 같은 경우는 양부모가 있겠지만 친부모도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럴 그렇지, 때 맞아. 상속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법적으로도 두 분 계시는 거예요. 친부모님도 부모님이 유지가 되고 양부모님도 법적으로 부모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관계도 둘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둘 다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 혹시 양자가 먼저 이제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번 말씀드렸던 사건처럼 이런 뭐 양자와 양부모 간에 재산 분쟁 사건이 좀 종종 일어나나요? 네, 정말 심각한 사건도 있는데요. 지난 2009년에는요, 유산 때문에 평생 길러준 어머니를 청부 살해한 30대 양아들이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양아들은 A씨는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사람을 사서 모친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어떻게 이래요? 길러준 엄마한테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잘못한 거죠. 네. 어머니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갓난아기 때 입양된 양자였던 A씨는요, 대학생활 때부터 경마에 빠져 지내다가 어머니에게 이 경마로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한테는 유산을 줄 수 없으니까 유산을 아예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유산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범행을 계획했던 겁니다. 이 아들은요, 결국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보험금을 포함해서 2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요, 이 중 15억 5천만 원을 경마장에서 탕진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이제 평소 어머니와 관계도 좋았고 또 양아들인 자신을 친자식처럼 잘 돌봐줘서 감사하고 있는데 유산을 주지 않겠다는 말에 화가 나서 결국 범행을 저질러서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막 맞아요. 일어나고 있는 네. 거예요. 가족 간의 배신과 관계된 얘기 법률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동차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요즘은 진짜 뭘 사러 가게 되면 네. 굉장히 근사한 건물에 맞아요. 뭘 체험해 볼 수 있는. 맞아요. 옛날에 그냥 이렇게 보기만 했잖아요. 네. 근데 체험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 데려가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백화점 갔는데 디저트 파는 곳 옆에 체험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 체험 공간이 있는데 옆에 디저트 파는 데가 있는지 디저트를 먼저 팔고 있는데 체험 공간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둘 다 이용하게 돼요. 예. 아이들과 좋은 경험을 하고 온 적이 있었고. 저도 얼마 전에 친구가 휴대폰 바꾼다 그래서 갔는데 체험
체험 공간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휴대폰만 봐야겠다는데 그 옆에 막 컴퓨터부터 그쵸, 시작해서 하긴 이어폰 네. 아니 체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뭐 식품은 물론이고 전자기기나 뭐 화장품, 심지어는 주거 공간까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스페이스 브랜딩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스페이스 A는 가수 이름이에요. 맞아요. 스페이스 브랜딩은 남자 그룹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이제 스페이스 브랜딩은요,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제 브랜드의 가치나 뭐 비전 같은 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기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이미지를 공간에 담아서 소비자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이해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체험 공간을 상징화하는 거를 이 스페이스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멋지다. 이런 스페이스 브랜딩이요, 이런 자동차 시장에서도 요즘 굉장히 뜨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전에 그 자동차 전시관 가보면 그냥 눈으로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는 달라져서 전용 체험관에서는 뭔가 다른 그 이상의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자동차 전용 체험 공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전용 체험 공간 100배 즐기는 법입니다. 전기차부터 캠핑카까지 시승하라입니다. 물론 뭐 매장 가면 시승할 수 있긴 하지만 그쵸. 약간 네. 그런 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쵸. 왠지 사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는 그런 부담감 없이 시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전용 체험관에서는요, 네. 정말 다양한 차종들을 다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 큐레이터의 설명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일석이조죠. 물론 원하는 차량은 직접 시승도 할 수 있는 거죠. 아, 물론입니다. 이제 단순히 시승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는요, 전문 트레이더가 이제 교육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로 상황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처럼요, 일반적인 도로는 물론이고요, 물기가 있는 노면 같은데, 그리고 언덕이나 뭐 이제 모래밭 같이 평소에는 좀 경험하기 힘든 곳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도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가서 실제로 시승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다양한 코스를 다 타보고 나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건 진짜 신기한데요? 맞아요. 예. 그렇고 이제 다양한 도로에서 시승을 했으면은 좀 더 좋은 다양한 테마도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시승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비대면 시승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시승으로 혼자서 편안하게 시승을 즐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차 요즘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전기차 시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이제 캠핑카. 네, 맞아요. 캠핑카 열기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 캠핑카 시승과 함께 캠핑장 체험까지 가능하다 보니까요. 이제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더 즐거운 체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야, 전기차부터 캠핑카까지. 괜찮네. 네. 가보고 여기 싶네요. 한번 네. 가보고 싶네요, 진짜. 같이 갈까요? 자, 두 번째, 레이싱 선수가 되어 즐겨라. 이걸 할 수 있나? 스릴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체험도 체험이지만 본인이 좀 즐길 수 있는 게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자칫하면 좀 지루해질 수 있는 자동차 전시관에 이런 최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더욱 흥미롭게 이런 전시관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홀로렌즈를 착용을 해서요, 현실과 가상 공간에 넘나들면서 차량을 구경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 체험 공간도 있고요. 고객들이 실제 차량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을 활용해서 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저기는 진짜 아이들, 어른 뭐 다 좋아하겠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이제 아이들이 재밌어야 할 요소가 또 있습니다. 네. 실제 레이싱 경기에 출전한 차량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레이스 트랙을 따라서 전시된 차량을 쓱 보다가 레이스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생생한 즐거움, 생생한 체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 대부분 차에 관심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레이싱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차잖아요. 직접 타보고도 싶어하고 진짜 소리가 붕붕붕 이렇게 나는지 네, 궁금해하는데. 맞아요. 이제 보는 것뿐만 아니라요. 네. 직접 이 레이스 경기를 경험해 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4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세상에서 정말 가장 혹독한 자동차 경주라 불리는 월드 랠리 챔피언십 레이싱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거 저도 해보고 싶어요, 저거는.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콘서트나 아트 전시, 뭐 토크쇼 등 다양한 색다른 체험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동차도 둘러보시고 새로운 즐거운 경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건 진짜 재밌겠는데. 네. 그렇죠. 네. 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배워라. 아, 우리 배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유익한 걸 배우라고 하겠죠. 뭘 네. 배우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요,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서 뭐 나무 심는 게임을 통해서 뭐 지구 환경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이해하는 프로그램도 좋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아이들은 원래 그냥 가르쳐 주는 것보다 뭔가 게임을 통해서 네. 재밌게 가르쳐 줘야 이해를 잘하잖아요. 맞아, 맞습니다. 예, 쉽고 재밌는 체험 활동을 통해서요, 이제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마찰력이라든지 뭐 무게중심 이런 거를 자동차 속에 숨어 있잖아요. 이런 기초 과학 원리를 자동차를 통해서 학습할 수도 있고요. 또 교통안전 교육과 드라이빙 체험을 통해서요, 다양한 교통 상황에 따른 이 교통 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꼭 배워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 말고도 우리 어른들이 또 배울 수 있는 게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초보 운전자들을 위한 이제 보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이 자동차를 보다 좀 안전하고 오래 탈 수 있게 하도록 이제 셀프 정비법을 좀 배우는 시간도 있는데요. 이 타이어 공기압 체크나 뭐 와이퍼나 에어컨 필터 교체 같은 이제 간단한 정비를 실제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야, 진짜 뭐 정말 다양하네요. 그래. 이게 사실은 처음 시작은 백화점 같은데 식품관에 가면 맛배기 주는 게 있어요. 아, 시식 코너. 있었죠, 그렇죠? 그거 한 바퀴 돌고 나면 든든했어요. 뷔페 같아요. 아, 요거 괜찮다 그랬는데 요걸 먹고 저길 가야 되겠네. 네. 시작해야겠네. 그러면 가면 요즘 같은 때 지난 장마 때 이걸 좀 미리 알려줬으면 더 좋을 걸 그랬다. 맞아요. 장마 때 같은데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 좀 그랬으니까. 네. 물론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는 것을 전제로 네. 저런 데 가서 체험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저런 곳들이 우리 곳곳에 있으니까요. 한번 잘 알아보시고 아이들 방학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같이 가서 체험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근데 휴가 얘기 지금 잠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요즘에 저 휴가 때 렌트카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네. 렌트카 얘기 좀 하죠. 네. 렌터카 안전하게 사용하는 그런데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반드시 기억하시고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차를 빌렸을 때는 먼저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상태 잘 확인하시고요. 운전석의 안전띠 높낮이, 핸들 높이, 또 좌석 위치, 반사경 각도를 운전자의 몸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차종을 대여하셨을 때는 사전에 조작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저희가 알려주신 주의사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휴가 때 렌트카 해가지고 착 가면 마음이 들떠서 밟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속도를 내면 이거 정말 위험하니까 네, 그건 네.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즐거운 여행길에 사고 없이 정말 아주 만끽을 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렌트카 이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제 인사하는 거죠?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무덥다 그러니까 네. 이 무더위에도 또 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무더위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